요즘 뉴스를 보면 식당에서 버젓이 밥을 먹고 값도 치르지 않은 채 도망가거나 회사에서 비품을 몰래 가져다가 제 살림처럼 쓴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인터넷에서는 일명 거지근성이라며 댓글 비난도 서슴지 않는다더군요. 이런 일이 숨쉬듯 빈번했다면 왜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이 질타를 할까요? 어쩌면 저에게도 해외 토픽만큼 놀라우면서도 도대체 저런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사는 걸까?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는 말만 마음속으로 삼킬 만큼 제가 살아온 인생과는 정반대의 인생인 터라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인간군상이라 생각했어요. 물론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한해서 말이죠. 결혼을 하고 마주한 저의 인생은 정말이지 180도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것만 같았어요. 살아온 인생이 다른 두 남녀가 만나 하나의 가정을 꾸리고 가족이 되기로 제가 선택한 만큼 지난날의 저를 붙잡아 놓고 싶었지만 저는 농부의 딸로 태어나 눈 떠보니 한국의 K장녀가 되어 있었어요. 이 시장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고생이 많았겠구나 하시는데 실상 그렇지도 않았던 게 저희 부모님은 농촌계의 엘리트이자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는 분들이셨어요. 저희 엄마 아빠 두 분 모두 대학에서 농업 관련한 학과와 농업 산업에 대한 학문을 갈고 닦으시며 나름 농대에 유명한 캠퍼스 커플로 만나 고향에서 특수작물 농업의 시초가 될 만큼 남다른 안목으로 뛰어난 사업 수완을 창출하기에 이르렀죠. 그도 그럴 것이 부모님은 생소하지만 그 효능과 기능이 입증된 특수 작품들을 통해 국내 내수 시장뿐 아니라 해외에 수출할로까지 개척해 나가 고향 마을에서는 마을을 먹여 살린 영웅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인지 동네 어르신들은 마을에 한 자리씩 날적이면 저희 집 문을 두드리기 바빴고 저희 아버지는 등 떠밀려 청년회장도 되었다가 마을 이장까지 섭렵할 만큼 고향 마을에서 인품까지 인정받으며 어르신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정도셨죠. 대부분의 부모님이 뭐 하시니 물어 농사를 지으신다 하면 힘드시겠구나 미간부터 찌푸리시는데 물론 몸으로 하는 일이기에 힘이 안 든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떠올리는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어요. 녹아내릴 듯한 땡볕에 앉아 땀 흘리며 고생하는 모습부터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 자라게 됐고 농사일이 새벽부터 시작되다 보니 365일 아침밥 한번 거르지 않고 집에 돌아오면 이미 일을 마친 부모님과 남동생 그리고 저까지 모두 모여 화목하고 단란한 저녁을 보내곤 했어요. 이러니 물가도 높은 서울에서 잠든 자식 얼굴 한번 쓸어내린 채 잠이 드는 맞벌이 가정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저는 늘 부족함 없이 사랑받으며 자라왔다 자부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굴곡 없는 평범한 유년기를 보냈고 평소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활발한 성격 덕에 대학 졸업 후 바로 적성에 맞는 진로인 패션 MD의 길을 찾아 취업까지 프리패스로 완주할 수 있었어요. 그 일은 저에게 너무 찰떡이었어요. 이것저것 사서 입어보고 들어보고 걸쳐보는 걸 누구보다 자신에게 즐겼던 탓에 일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고요. 어느새 일도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생각이 되니 삶의 새로운 활기가 필요했던 저는 그 당시 유행이라던 러닝 크루에 들어가게 됐어요. 바로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죠. 아무리 활발하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스스럼 없이 말을 붙이는 저지만 역시나 첫 만남, 첫 시작은 늘 어색하고 삐걱거리는 것이 당연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쭈뼛쭈뼛거리며 걷는 길로 주변 사람들을 엿보고 있던 차, 한 남자와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어요. 저는 당황한 나머지 재빨리 고개를 돌렸지만 그땐 이미 늦었죠. 저와 눈이 마주친 남자는 어느새 성큼성큼 걸어와 제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나오셨나봐요. 다들 퇴근하고 와서 스트레칭하기 바빠서 아무도 못 챙겨드렸네요. 미안해요. 대신 제가 옆에서 런닝메이트 해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는 생각보다 친절했고 어색한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런닝하는 내내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후로 그는 저의 런닝메이트를 자처했고 저흰 그렇게 런닝을 같이 하는 크루원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고요. 체육교사인 그는 런닝 말고도 다양한 스포츠를 섭렵하고 있었어요. 그 덕분에 저도 함께 여러 가지 운동을 하게 됐고 저희는 단숨에 몸도 마음도 가까워질 수 있었네요. 저희는 서로 공통점이 많아서인지 시간이 지나도 싸움 한 번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그와 함께 운동을 하고 치맥 데이트를 했고 운동을 하느라 그런지 치킨과 맥주는 아주 꿀맛이었죠. 맥주를 너무 많이 마신 탓일까요? 제 눈앞에 있던 그의 얼굴이 어찌나 윤기가 번지르하게 흐르는지 눈앞에 있는 치킨도 마다한 채 그의 얼굴로 돌격했고 순간 스파크가 튄 저희는 너나 할 것 없이 자리를 옮겼어요. 뜨거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던 채 먼저 엘리베이터를 잡으러 간 저를 그가 애타게 부르더니 제 귀에 귓속말을 하더군요. 내가 아까 치킨값 냈으니까 모텔비는 자기가 내. 엘리베이터는 내가 다시 잡을게. 그리곤 계산 창고 앞에 저를 둔 채 엘리베이터를 잡으러 간 그를 보고 있자 하니 순식간에 저의 뜨거웠던 열정이 차게 식는 것만 같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모든 데이트 비용을 남자가 내야 된다 이런 신조를 가진 그런 여자는 아니랍니다. 보통 남자가 밥을 사면 당연히 커피에 디저트 혹은 술값은 당연히 제가 내고 선물을 받으면 받은 만큼 제 남자친구에게도 쥐어주는 그런 여자라고요. 다만 이렇게 한시가 급할 때까지 철저하게 군 탓에 그때의 그 분위기, 습도, 온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던 저는 그와 달리 차게 식은 채 거사를 치르는 순간들이 많았고 이런 긴박한 순간을 제외하더라도 그는 돈 앞에서는 아주 철저했어요. 아무래도 조금은 예민할 수 있는 문제기에 꾹 참던 저는 그와의 더 나은 만남을 위해 용기 내 그에게 묻기로 마음먹었어요. 자기야, 나 할 말 있어. 오해하지 말고 들어줘. 왜 이렇게까지 돈 앞에서만 서면 100원 한 장까지 예민하게 구는 거야? 혹시 나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서 그래?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데이트하려면 돈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예민하게 굴고 있잖아. 그게 얼마나 사람 불편하게 하는 줄 알아? 미안해 자기야. 나도 모르게 묻어난 습관 같은 거라 자기 만나면서 내 여자다 싶고 편해져서 습관이 나왔나 봐. 정말 미안해. 습관? 무슨 습관? 실은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경제관념에 대해 좀 빡빡하게 가르치셨거든. 그래서인지 20살 되자마자 나뿐만 아니라 형이고 누나고 여동생이고 죄다 지원도 끊고 혼자 살아가라 해서 맨몸으로 상경해서 창문 하나 없는 고시원 생활이 몸에 배었는지 아무리 형편이 나아져도 돈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빡빡하게 굴었던 것 같아. 자기야 정말 미안해. 그는 20살이 되던 해 그간 아르바이트를 통해 모은 돈 150만 원을 들고 맨몸으로 상경해서 집안에 아무런 지원도 도움도 없이 재수를 하기 위해 고시원에 들어갔고 창문이 있는 방은 5만 원이 더 비싸단 말에 창도 없는 한평 남짓한 방에서 죽기 살기로 공부하며 운동한 끝에 서울에 있는 대학의 체육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그 뒤로도 장학금을 타지 못하면 휴학을 밥 먹듯이 하며 방학이면 또래 친구들은 배낭여행이며 해외여행 다녀오는 걸 남의 나라 일이다 외면한 채 남들처럼 밤새워 술을 먹고 놀기는커녕 밤낮 없이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며
취업을 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보다는 몇 배는 더 빡세게 인생을 꾸려왔던 것이었어요. 그런 그의 말을 듣고 있자 하니 괜히 그때의 나는 어땠더라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 미안했어요. 자신이 원해서 돈에 예민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 제가 부끄럽더군요. 저는 그 뒤로 당장에 그와 커플 통장을 만들어 한 달에 일정 금액을 통장에 넣어 그가 더 이상 돈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리의 사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고 저희는 소박하지만 행복한 데이트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솔직히 그런 모습들이 연애 상대로만 보면 조금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서로 결혼 상대로 보기에는 오히려 든든한 모습이라 연애만 하기는 아까운 남자였죠. 이런 저의 마음이 그에게 전해졌는지 그는 저에게 청혼을 했고 저는 너무나 기다렸던 순간이었기에 망설임 없이 그의 청혼을 받아줬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처음 예비신에게 인사드리러 가던 날이었어요. 시골의 여느 가정집과 다름없는 모습에 오히려 시골에서 자란 저는 정감이 느껴지는 소박한 곳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곱다며 서울 물 먹은 아가씨라 그런지 옷 입는 태부터 다르다며 어여삐 봐주셨고 예비 시아버지는 왼쪽의 풍이와 거동이 불편하셨지만 그럼에도 새 며느리 소식에 어렵사리 한 발씩 떼고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풍으로 인해 거동은 물론 얼굴 한쪽도 마비가 온 예비 시아버지를 대신해 시어머님은 간단 명료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셨어요. 일단 결혼할 거라고 하니 내가 말은 편히 할게. 그래야 금방 가족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 일단 우리 집은 신조가 있어. 성인이 뭐야? 어른이라는 거 아니야? 어른이 뭐겠어? 다 알아서 착착 스스로 하는 거야. 어려서부터 내가 우리 자식들 그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가르쳤거든. 그래서 그런지 얘 형, 누나, 동생 다들 지 힘으로 결혼까지 했어. 우리 도움 하나 없이 말이야. 우리야 식장에 나오라는 날 준 옷 입고 나간 게 전부라니까. 그러니까 결혼 준비는 둘이 모아둔 돈으로 알아서 하면 되고 해주는 것도 없는데 바랄 것도 없으니 예물이고 뭐 거추장스러운 거 할 필요도 없어. 알았지? 예비 시어머님은 요즘 말로 굉장히 쿨한 분이었어요. 준 것도 받을 것도 없다. 아주 간단명료했죠. 이미 남편을 통해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을 거란 건 짐작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몇 해 전 병세가 악화되면서 더 어려울 거란 소리를 들었기에 애초부터 시댁에 도움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나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니 되려 제 입장에선 한결 명료했죠. 저희 집에서는 그런 시댁의 소식을 접하고는 요즘 보기 드문 어른들이라며 사돈 어르신들 말처럼 본래 결혼은 성인인 저희 둘이 알아서 하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과 달리 서울살이가 넉넉지 않다는 거 뉴스만 틀어도 나온다며 둘 다 직장인 서울이고 하니 서울을 벗어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제 앞으로 모아둔 결혼자금을 보태 집을 얻으라며 남편 자존심을 생각해서 남편 몰래 저에게 2억을 주셨어요. 남편은 사남매 중에도 가장 결혼을 늦게 하는 케이스라 그런지 시부모님은 결혼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듯 보였지만 저희 집에서는 제가 첫 결혼인 터라 사돈 어르신들의 의중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저희 부모님은 계속해서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눈치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집은 첫째 딸 저와 막내 남동생이 전부라 부모님이 집안에 처음 있는 경사기도 하고 자신들이 능력이 있으니 해줄 수 있을 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셨고 더군다나 남편이 살아온 삶을 듣곤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며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딸도 끝까지 잘 책임지고 살 거라며 남편 자존심을 생각해서 할 수 있을 만큼 하라며 부족한 게 있으면 친정 부모님이 해주겠다고까지 말씀하시더군요. 부모님도 남편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고 아들이라 여긴 덕분에 결혼 자금도 서슴지 않고 내어주셨지만
저는 한편으로 걱정스러웠어요. 지금껏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저희 부모님의 배려가 되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건 아닌지 결혼 자금을 한참 동안 통장에 넣어준 채 그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신혼집 문제로 골치 아파하는 그를 보며 이때다 싶어 슬며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많이 부족해? 얼마나 부족해? 일단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 대출이 나와도 적어도 우리 둘이 합쳐서 1억 원 있어야 그나마 적당한 전세라도 얻을 텐데 우리 둘 다 고작해야 사회 시작한 지 3년도 안 돼서 모아둔 돈은 고사하고 연봉 대비 대출도 얼마 안 나올 것 같아. 자기야, 실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 결혼할 때 쓰라고 돈을 좀 주셨는데 말이야. 뭐? 왜 그걸 이제 말해? 얼마? 얼마 주셨는데? 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는 두 눈이 희번떡해지더니 마치 광명을 찾은 듯 한동안 어둡기만 했던 얼굴이 환한 빛을 머금더군요. 그러더니 얼마를 주셨을까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두 손을 꼭 쥐고 저를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생경하고 무섭기까지 했어요. 아, 2억 정도야. 그거면 대출 받아서 집 얻을 수 있을까? 금액을 듣고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 보였고 잠시 후 묘책이 떠올랐는지 어금니까지 보이도록 씩 웃으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자기 지금 사는 오피스텔 말이야. 그거 매매가가 얼마라고 했지? 올라서 아마 3억 정도 할걸? 그건 왜? 아니, 장인어른 장모님이 자기 앞으로 오피스텔도 사주셨는데 여기에 2억까지 더 얹혀주신 거잖아. 그럼 오피스텔 팔고 2억 보태면 우리가 굳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아니, 그건 다시 돌려드려야지. 나 혼자 서울에 올라가서 살아야 되니까 얻어주신 거잖아. 당연히 결혼 비용도 받은 마당에 그건 다시 돌려드려야지. 안 그래? 아유, 우리 자기는 정말 나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부모님이 받을 마음이 있으셨으면 돈 주기 전에 애초에 그거 팔아서 2억 떼고 보태라고 하셨겠지. 서울 집값 만만치 않은 거 다 아시니까 그거 보태서 우리 신혼집 얻으라고 하신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도 집만 해결되면 여윳돈 생기니까 그걸로 양가 예물해드리면 되잖아. 장인어른이 넓게 보고 다 뜻이 있어 그러신 거 우리가 마음대로 안 하면 되겠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시작을 잘해야 잘 살지. 저희 부모님이 처음 제가 대학교 입학으로 서울에 올라가자 아무래도 여자 혼자 서울에 올려보내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보안이 좋은 오피스텔 한 채를 제 앞으로 사주셨는데 그는 잠깐 사이에 그 집까지 결혼 비용 물망에 올려 저희 신혼집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계속해서 반신반의하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대답을 하자 남편은 친정에서 준 결혼자금과 제 오피스텔만 팔면 굳이 대출을 받지 않고 빚 없이 시작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계산을 하냐며 안 그래도 금리가 불안정하다면서 우리가 빚을 내면 그 돈만 갚는 게 아니라면서 괜스레 저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용기 내어 오피스텔은 부모님께 다시 드리고 우리는 시어머니 말씀처럼 우리 힘으로 신접살림 준비하자고 하자 남편은 갑자기 정색을 하며 빚으로 시작하면 몇십 년 일해도 못 갚는다며 그럼 애 낳고 키울 시간도 없다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을 운운하며 도움받을 수 있을 때 받아 나중에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보답하자며 카페에 앉아 몇 시간이고 저를 설득시킨 끝에 결국 저는 남편 뜻에 맞춰 결혼하게 됐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정말이지 염치가 없었지만 솔직히 남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집 살 시기를 한번 놓치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불안감도 들었고 무엇보다 저보다 경험이 많은 남편 말을 듣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희는 친정 부모님의 재력 덕분에
어렵사리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매매했고 둘이 모아둔 여윳돈으로 저희 부모님에게만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양가 부모님을 위한 예물을 준비해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일체 오피스텔에 대해 묻지 않으셨고 결혼 준비하기도 빠듯했을 텐데 뭐 이런 걸 준비했냐고 하는 한편 시어머니는 받자마자 이건 얼마짜리냐며 묻기에 두 집안의 온도 차에 놀랐지만 어찌됐든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고 저희 결혼의 핵심은 저희 부모님의 자본이었고 결과적으로 남편은 신혼여행 경비 정도 감당한 꼴이 됐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앞으로의 행복을 위한 작은 소란 정도로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에 돌아와 처음 이 집의 며느리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던 날 시어머님은 인사를 받기도 앞서 저에게 종이 한 장을 내미시더군요. 저는 뭔가 싶어 종이를 열어봤고 그곳에는 어느 은행의 계좌번호와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매달 거기 적힌 날짜에 맞춰서 그 통장으로 30만 원씩 보내면 된다. 아가, 원래 애들 결혼하기 전에는 뭐 지들이 돈 써야 어디에 쓰겠어. 50만 원씩 우리 생활비로 보내던 건데 이젠 가정도 생겼겠다. 가장으로 책임질 처자식도 있으니 30만 원만 보내. 시어머님은 남편과 나머지 형제들이